황금 사과 하나가 천척의 배를 바다로 내몰았고 수만 명의 전사들이 10년 동안 성벽 아래서 피를 흘렸습니다. 한 여인을 되찾기 위해 그리스 전체가 들끓었고 신들까지 전쟁에 뛰어들었죠. 인류 역사상 가장 유명한 전쟁이지만 정작 이 전쟁이 실제로 일어났는지조차 오랫동안 의심받았던 이야기입니다. 신화와 역사 사이 어딘가에 존재하는 트로이 전쟁, 지금부터 그 진실과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호메로스가 일리아스에서 노래한 이 전쟁은 오랫동안 그저 아름다운 호구로 여겨졌습니다. 17세기 프랑스의 철학자 블레즈 파스칼은 이렇게 말했죠. 호메로스는 단지 이야기를 만들어냈을 뿐이고 사람들은 그걸 즐기기 위해 받아들였을 뿐이라고요. 트로이와 아가멤논이 실존했는지 의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만 그건 황금 사과를 의심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였다는 겁니다. 파스칼은 호메로스가 역사를 쓰려 한 게 아니라 그저 재미있는 오락거리를 만들려 했다고 봤던 거죠. 하지만 1800년대에 들어서면서 상황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프로이센 출신의 사업가였던 하인리히 슐리만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어릴 적부터 트로이 전쟁 이야기에 완전히 매료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부자가 된 후 자신의 재산을 쏟아부어 트로이를 찾아 나섰고 지금의 터키 지역으로 향했죠. 그리고 거기서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됩니다. 슐리만은 실제로 고대 도시의 흔적들을 발굴해냈고 황금 보물들과 성벽의 잔해들을 찾아냈습니다. 물론 슐리만이 찾은 유적들이 정확히 호메로스가 말한 그 시대의 트로이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가 발굴한 층위가 실제 트로이 전쟁이 일어났을 것으로 추정되는 시기보다 더 오래된 것이었거든요. 하지만 이후 현대 고고학자들이 그 지역을 더 정밀하게 조사하면서 청동기 시대 후기에 실제로 거대한 도시가 존재했고 그 도시가 파괴된 흔적도 발견됐습니다. 즉, 호메로스가 완전히 허구만 쓴 건 아니었다는 거죠. 그는 실제 역사적 사건을 바탕으로 신화적 각색을 더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전쟁은 어떻게 시작된 걸까요? 그리스 신화에 따르면 사건의 발단은 한 결혼식에서 시작됩니다. 바다의 여신 테티스와 인간 영웅 펠레우스의 결혼식이었는데 올림포스의 모든 신들이 초대받았죠. 하지만 단 한 명, 불화의 여신 에리스만은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에리스는 이에 분노해서 결혼식장에 나타났고 거기서 황금 사과 하나를 신들 사이로 던져 넣었습니다. 그 사과에는 가장 아름다운 이에게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었죠. 당연히 여신들 사이에서 엄청난 경쟁이 벌어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3명의 여신이 특히 자신이 그 사과의 주인이라고 주장했는데 바로 제우스의 아내 헤라, 지혜의 여신 아테나, 그리고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였습니다. 여신들은 제우스에게 판결을 내려달라고 했지만 제우스는 영리하게도 이 골치 아픈 판단을 다른 이에게 떠넘겼죠. 그가 선택한 심판자는 바로 트로이의 왕자 파리스였습니다. 전령의 신 헤르메스가 세 여신을 파리스에게 데려갔고 각 여신은 파리스에게 뇌물을 제시했습니다. 헤라는 엄청난 부와 권력을 약속했고 아테나는 무한한 지혜와 전쟁에서의 승리를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아프로디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과의 결혼을 약속했죠. 그 여인이 바로 스파르타의 왕비 헬레네였습니다. 젊은 파리스는 아프로디테의 제안에 넘어갔고 그녀에게 황금 사과를 건넸습니다. 이 선택이 훗날 수천 명의 목숨을 앗아갈 전쟁의 씨앗이 된 거죠. 재미있는 건 호메로스의 일리아스에서 이 파리스의 심판 이야기는 딱 한 번, 그것도 마지막 책에서만 명시적으로 언급된다는 겁니다. 파리스는 아프로디테의 도움을 받아 스파르타로 갔고 거기서 헬레네를 만났습니다. 문제는 헬레네가 이미 스파르타의 왕 메넬라오스의 아내였다는 거죠. 하지만 아프로디테의 마법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진짜 사랑이었는지 헬레네는 파리스를 따라 트로이로 떠났습니다. 이 사건은 그리스 전체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고 메넬라오스는 형인 미케네의 왕 아가멤논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아가멤논은 그리스의 모든 도시 국가들을 소집했고 천척이 넘는 배와 수만 명의 전사들이 트로이를 향해 출항했죠.
전쟁이 시작되자 그리스군, 즉 아카이오인들은 트로이를 포위했습니다. 하지만 트로이의 성벽은 너무나 견고했고 첫 9년 동안 그리스군은 성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 초반 9년에 대해서는 기록이 많지 않은데 대부분의 이야기는 10년째 마지막 해에 벌어진 극적인 사건들에 집중되어 있거든요. 그리스군은 트로이를 직접 함락시키지 못하자 주변의 동맹 도시들을 하나씩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약탈이 이루어졌고 포로들이 잡혀왔죠. 아가멤논은 테베라는 도시를 약탈하면서 크리세이스라는 여인을 전리품으로 가져왔습니다. 한편 그리스 최고의 전사 아킬레우스는 리르네소스라는 도시를 공격해서 브리세이스라는 여인을 얻었죠. 아가멤논은 크리세이스를 자기 것으로 삼으려 했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크리세이스의 아버지가 아폴론 신전의 사제였거든요. 그는 아가멤논에게 거액의 몸값을 제시하며 딸을 돌려달라고 애원했지만 아가멤논은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크리세이스의 아버지는 아폴론 신에게 기도를 올렸고 아폴론은 그리스군 진영에 무서운 역병을 내렸습니다. 병사들이 하나둘씩 쓰러지기 시작했고 상황이 심각해지자 그리스군의 예언자가 원인을 밝혔죠. 아가멤논이 크리세이스를 돌려보내야 역병이 멈춘다는 겁니다. 아가멤논은 억지로 크리세이스를 돌려보냈지만 자존심이 크게 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른 전리품으로 보상을 받아야겠다고 선언했고 눈독을 들인 게 바로 아킬레우스의 브리세이스였습니다. 아킬레우스는 이에 격렬하게 항의했습니다. 자기가 전투에서 흘린 피와 땀으로 얻은 전리품을 아가멤논이 빼앗는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었으니까요. 아킬레우스는 아가멤논을 파렴치하다고 비난했고 아가멤논은 권위를 내세우며 강제로 브리세이스를 빼앗아 갔습니다. 이 일로 완전히 분노한 아킬레우스는 더 이상 전투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리스 최고의 전사가 빠진 군대는 당연히 약해질 수밖에 없었죠. 아킬레우스가 없는 전장에서 트로이군은 기세등등했습니다. 트로이의 왕자이자 최고의 전사인 헥토르가 이끄는 트로이군은 그리스군을 몰아붙이기 시작했고 그리스군은 배가 정박한 해안까지 밀려났습니다. 상황이 절박해지자 아킬레우스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연인이었던 파트로클로스가 나섰습니다. 파트로클로스는 아킬레우스에게 자신이 그의 갑옷을 입고 전투에 나가게 해달라고 부탁했죠. 아킬레우스는 동의했지만 조건을 붙였습니다. 트로이군을 배에서만 몰아내고 트로이 성벽까지 추격하지는 말라고요. 파트로클로스는 아킬레우스의 갑옷을 입고 전장에 나타났고 트로이군은 아킬레우스가 돌아온 줄 알고 공포에 떨었습니다. 파트로클로스는 맹렬히 싸워 트로이군을 밀어냈고 승기를 잡았죠. 하지만 승리에 도취된 파트로클로스는 아킬레우스의 경고를 잊고 트로이 성벽 근처까지 추격했습니다. 그때 아폴론 신이 개입했습니다. 아폴론은 파트로클로스를 혼란에 빠뜨렸고 그의 창을 부러뜨리고 갑옷을 벗겨냈습니다. 무방비 상태가 된 파트로클로스는 헥토르의 창에 찔려 쓰러졌죠. 친구의 죽음 소식을 들은 아킬레우스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는 즉시 전투에 복귀하기로 결심했고 새로운 갑옷을 받아 입었습니다. 그가 찾은 건 오직 복수뿐이었죠. 아킬레우스는 헥토르를 찾아 나섰고 둘은 트로이 성벽 앞에서 마주쳤습니다. 헥토르는 아킬레우스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누가 이기든 패자의 시신을 욕보이지 말고 가족에게 돌려주자고요. 헥토르의 어머니가 바로 이런 불상사를 예언했었거든요. 하지만 아킬레우스는 복수심에 눈이 멀어 있었고 그 어떤 협상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둘의 대결은 일방적이었습니다. 아킬레우스는 헥토르를 죽인 후 그의 시신을 전차에 묶어 그리스 진영까지 끌고 갔죠. 트로이 사람들은 성벽 위에서 이 끔찍한 광경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고의 영웅을 잃은 트로이는 절망에 빠졌고 동맹국들에게 급히 원군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원군이 와도 아킬레우스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전장에서 무적이었고 트로이군과 그 동맹군들을 학살하다시피 했죠. 이 상황을 지켜보던 신들은 더 이상 아킬레우스를 놔둘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아프로디테는 여전히 파리스를 특별히 아꼈는데
그녀는 아폴론에게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아폴론은 파리스간 화살을 유도해서 아킬레우스의 유일한 약점인 발뒤꿈치에 맞게 했죠. 아킬레우스가 태어났을 때 그의 어머니 테티스는 아들을 불사신으로 만들기 위해 스틱스 강물에 담갔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아기의 발뒤꿈치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만은 물에 닿지 않았죠. 바로 그곳에 파리스의 화살이 꽂힌 겁니다. 그리스 최고의 전사는 이렇게 허무하게 죽었습니다. 아프로디테는 파리스에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을 선물했고, 이제는 그리스 최고의 영웅을 죽이는 영광까지 안겨준 거죠. 하지만 아프로디테의 은혜도 여기까지였습니다. 아킬레우스가 죽은 그날 밤 파리스가 헬레네를 찾아갔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프로디테가 헬레네에게 걸어놓았던 주문이 풀린 겁니다. 헬레네는 갑자기 파리스에 대한 모든 애정이 사라진 자신을 발견했고, 지난 10년간의 일들이 마치 꿈에서 깬 것처럼 느껴졌죠. 그녀는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때문에 죽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아킬레우스를 잃은 후에도 전쟁은 계속됐지만 그리스군은 여전히 트로이 성벽을 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10년째 포위가 계속되던 어느 날, 꾀가 많기로 유명한 오디세우스가 기발한 계획을 내놨습니다. 바로 거대한 목마를 만드는 것이었죠. 그리스군은 항복하는 척하면서 이 목마를 남겨두고 떠나는 것처럼 위장했습니다. 물론 실제로는 정예 전사들이 목마 안에 숨어 있었죠. 그리스군은 시논이라는 병사 한 명을 남겨두었습니다. 시논의 임무는 트로이 사람들을 속이는 것이었죠. 트로이 사람들이 그를 발견했을 때 시논은 울면서 말했습니다. 그리스군이 자신을 제물로 바치려 했지만 도망쳤다고. 그리고 그리스군은 전쟁에 지쳐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아테나 여신께 이 거대한 목마를 봉헌물로 남기고 갔다고요. 시논은 덧붙였습니다. 목마를 부수면 트로이의 저주가 내릴 것이고, 목마를 성 안으로 들이면 트로이가 승리할 것이라고요. 트로이의 예언자 라오코는 목마를 의심했습니다. 그는 선물을 가져오는 그리스인을 두려워하라고 경고했죠. 하지만 바로 그때 바다에서 거대한 뱀 2마리가 나타나 라오콩과 그의 아들들을 죽여버렸습니다. 트로이 사람들은 이것을 신들의 징벌로 해석했고, 목마를 성 안으로 끌어들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날 밤 트로이 사람들은 10년 만의 승리를 축하하며 축제를 벌였고, 포도주를 마시고 춤을 추다가 지쳐 잠들었죠. 한밤중이 되자 목마 안에 숨어있던 그리스 전사들이 조용히 빠져나왔습니다. 그들은 성문을 열었고,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그리스 대군이 일제히 쳐들어왔습니다. 잠에서 깬 트로이 사람들은 이미 늦었죠. 그리스군은 거리마다 불을 지르고 남자들을 죽이고 여자들과 아이들을 포로로 잡았습니다. 10년간의 분노와 원한이 한꺼번에 폭발한 겁니다. 그리스군의 복수는 잔혹했습니다. 그들은 신전까지 파괴하고 신상을 훼손하는 등 신성 모독까지 저질렀죠. 트로이의 영웅들은 거의 다 죽었고 여자들은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오직 아이네아스만이 가족을 이끌고 도시를 탈출하는 데 성공했는데, 이후 그는 이탈리아로 가서 로마의 시조가 되었다는 전설이 전해집니다. 트로이는 완전히 파괴되었고 그 영광은 재 속에 묻혔죠. 하지만 신들은 그리스군의 잔혹함을 그냥 두고 보지 않았습니다. 특히 신전에서 일어난 신성 모독 행위들에 분노한 신들은 그리스군이 귀향하는 길에 무서운 폭풍을 내렸습니다. 수많은 배들이 침몰했고 살아남은 영웅들도 순탄한 귀향길을 맞이하지 못했죠. 아가멤논은 고향에 돌아갔지만 아내에게 살해당했고, 오디세우스는 20년 동안 바다를 떠돌아야 했습니다. 그의 파란만장한 귀향 이야기는 호메로스의 또 다른 대서사 시인 오디세이아에 담겨 있죠. 이렇게 트로이 전쟁은 끝났지만 그 영향은 엄청났습니다. 이 전쟁은 청동기 시대 지중해 세계의 권력 판도를 완전히 바꿔놓았고 수많은 영웅 신화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현대 학자들은 실제로 기원전 12세기에서 13세기 사이에 트로이라는 도시가 파괴되었다는 고고학적 증거를 찾아냈습니다. 물론 호메로스가 묘사한 것처럼 신들이 직접 개입하거나 영웅들이 초인적인 힘을 발휘한 건 아니었겠지만요. 전쟁의 실제 원인도
아마 헬레네의 납치보다는 더 복잡한 정치적, 경제적 이해관계가 얽혀 있었을 겁니다. 트로이는 당시 흑해로 가는 무역로의 관문이었고 그 전략적 위치 때문에 그리스 세력과 충돌했을 가능성이 높죠. 하지만 호메로스는 이런 복잡한 정치적 배경을 인간의 욕망과 명예, 사랑과 복수라는 보편적인 주제로 풀어냈습니다. 그래서 3000년이 지난 지금도 사람들은 이 이야기에 공감하고 감동을 받는 거죠. 트로이 전쟁 이야기는 인간 본성의 여러 면모를 보여줍니다. 아킬레우스는 명예와 분노의 화신이었고 헥토르는 가족과 조국을 지키려는 책임감의 상징이었습니다. 오디세우스는 지혜와 꾀를 대표했고 아가멤논은 권력의 오만함을 보여줬죠. 각 인물이 겪은 선택과 그 결과는 오늘날 우리가 직면하는 도덕적 딜레마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복수를 할 것인가, 용서할 것인가, 개인의 명예를 택할 것인가, 공동체의 이익을 택할 것인가, 이런 질문들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니까요. 트로이 전쟁은 또한 전쟁의 허무함과 비극성을 잘 보여줍니다. 황금사과 하나, 한 여인을 둘러싼 다툼이 수만 명의 목숨을 앗아갔고 승자도 패자도 모두 비참한 결말을 맞이했죠. 그리스군은 10년간의 전쟁 끝에 승리했지만 대부분의 영웅들은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거나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트로이는 완전히 파괴되었고 그 백성들은 죽거나 노예가 되었죠. 결국 아무도 진정한 승자가 되지 못한 겁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인간의 교만과 탐욕, 복수심은 결국 모두를 파멸로 이끈다는 것이죠. 신들조차 인간의 어리석음을 막을 수 없었고 오히려 그들의 개입이 상황을 더 악화시키기도 했습니다. 트로이 전쟁은 신화이자 역사이고 경고이자 교훈입니다. 그래서 3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읽고 연구하고 되새기는 거죠. 오늘 이야기가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